사장님 계세요? 식자재비 300만 원 아직 결제 안 됐습니다. 점심시간,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홀 한가운데로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국자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아들이 달려와 제 손에서 국자를 빼앗았고 저는 그대로 주방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미남 영수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임대료 3개월 밀렸습니다. 언제 주실 건가요?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오늘 마지막 영업일인데도 저는 제대로 장사 한 번 못하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새벽 5시에 불을 켜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지켜온 이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노후 자금은 다 떨어졌고 아내는 청소일로 집을 나갔고 아들은 빚에 쪼들리고 저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저는 올해로 62살 40년을 식당 한 칸으로 살아온 자영업자입니다. 아침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셔터를 내리던 제 하루가 이제는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40년 전 22살의 젊은 나이에 저는 은행에서 빚을 내서 이 작은 식당을 얻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배가 불러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내 가게를 가지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 하나로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첫날 개시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아서 아내와 둘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된장찌개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그렇게 대답하며 국자를 휘두르던 제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가 이 가게를 놀이터 삼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가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일요일에도 아파도 쉬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고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학비를 대고 집 한 채를 장만하고 노후 자금도 조금씩 모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일만 하시네요.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너 대학 보내려면 이렇게라도 해야지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앱이 생기고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골목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배달앱에 안 올리세요? 요즘 다들 배달로 시키던데요. 단골 손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우리는 직접 와서 먹는 맛이 있는데 뭐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결국 배달앱에 가게를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주문이 들어와 희망을 가졌지만 수수료 20%를 떼고 나면 남는 건 피로뿐이었습니다. 20%나 떼가면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어?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배달앱을 안 하면 손님이 더 줄어드니 어쩔 수 없이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고 저희 식당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발길을 끊었고 배달 주문마저 뚝 끊겼고 재료비와 임대료는 숨 쉬듯 계속 나가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적자예요. 아내가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쉴 때마다 저는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거야라고 말했지만 그건 제 자신을 속이는 말이었습니다. 노후자금 통장을 하나씩 깨기 시작했고 은행 대출도 받았고 그렇게 버티고 버텼지만 결국 한계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마지막 영업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이 자리를 이제는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마지막 영업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라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눈을 뜨면 자동으로 가게 셔터, 국물, 재료 손질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천장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마지막이에요? 저는 대답 대신 이불을 걷어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진짜 끝이라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까지 따라 나온 아내의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 말이 오히려 제 자존심을 후벼 팠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고개만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거리를 걸어서 가게로 가는데 배달 오토바이를 탄 젊은 청년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달앱 가방을 메고 바쁘게 달려가는 그 모습이 40년 전 꿈 많던 제 젊은 시절과 겹쳐 보였습니다. 나도 저 나이 때는 꿈이 있었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게 앞에 섰을 때 셔터를 올리는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익숙했던 셔터 소리가 그날은 이상하게도 제 인생 마지막 장을 넘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주방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서던 그 자리에서 저는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일했고 손님을 속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40년의 노력이 단 하루에 무너져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다 보니 22살 첫 개업 날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게 잘 되면 아이 대학도 보내고 집도 사고 나중에는 편하게 살 거야. 아내에게 했던 그 약속이 지금은 너무 허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침 7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20년 넘게 해장국을 드시러 오던 단골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장님,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20년 넘게 다녔는데 참 아쉽네요. 평소처럼 해장국을 내어드렸지만 제 속에서는 눈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열심히 사셨는데 이렇게 되다니 세상이 참 야속하네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나가신 뒤 저는 주방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다 보상받는 건 아니구나. 40년 동안 살며 깨달은 가장 슬픈 진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소문 때문인지 한동안 못 보던 단골들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로 진짜 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한 척 웃으며 주문을 받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식자재 업체 직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손님들이 있는 홀에서는 도저히 얘기하기가 어려워 저는 그들을 주방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식자재비 300만 원, 2달째 미납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영업이라면서요?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사장님, 저희도 회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가게도 문 닫는다면서요. 이 상태로 그냥 넘어갈 줄 아십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홀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주방 쪽으로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숨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꼭 입금하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에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잖아요. 가게도 문 닫는다면서요. 우리가 뭘 믿고 기다립니까? 그때 주방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장사하는 데입니다. 이런 얘기는 밖에서 하시죠? 평소 말도 적고 조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제 앞에서 저를 막고 서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은 마지못해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나간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동훈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변한 거예요. 아버지, 혼자 책임지지 마세요. 더 이상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아들의 말이 다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산대로 돌아와 앉으니 미남 영수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식자재비, 임대료, 전기세, 가스비, 아들 이름으로 온 대출 독촉장까지 빨갛게 인쇄된 숫자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핸드폰이 울렸고 이번에는 건물주였습니다. 사장님, 임대료 3달 밀리셨습니다. 언제 주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영업이라 정리하고 나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리하고 나서요? 그럼 보증금에서 빼는 수밖에 없겠네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그것마저도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가게 안이 텅 비었을 때 저는 홀 한가운데 서서 40년을 함께한 의자, 테이블, 벽의 개업 사진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40년을 새벽 5시에 불 켜고 버텼는데 결과가 이건가? 노후 자금은 바닥났고 집은 빚에 짓눌렸고 아내는 청소일을 나가고 아들은 대출에 쫓기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열심히 산다고 다 보상받는 건 아니다라는 차가운 진실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9시쯤 아들이 다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안내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 이제 새로운 일을 찾으셔야 해요. 요양보호사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고 수요도 많대요. 자격증만 따면 된대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62 먹은 내가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라고 40년을 식당 사장으로 살았는데 아버지, 지금은 직함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실을 보셔야죠. 노후 자금도 다 떨어졌고 보증금도 날아갔잖아요. 자존심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나가라. 아들은 한숨을 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늦게 단골 할아버지가 소주 한 병을 들고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마지막 날이라는데 그냥 집에 갈 수 있나? 한잔합시다.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 소주를 기울였습니다. 사장님, 저도 예전에 가게 했어요. 30년 했는데 망해서 다 날렸지요. 정말이요? 그때 저도 사장님처럼 막막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열심히 산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살아야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나이 들면 자존심으로 밥 못 먹어요. 저도 망하고 나서 경비 일을 했어요. 처음엔 창피했지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버텨야 살 수 있더라고요. 그날 할아버지의 말은 제 마음 한구석에 꽂힌 작은 모처럼 남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결국 아들이 건네준 요양보호사 안내문을 다시 펼쳐보게 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40년 동안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쥐던 손이 그날은 낯선 가방과 공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여보, 오늘 첫날이죠? 파이팅! 아내가 현관까지 나와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교육장에 도착해 문을 여니 저와 비슷한 또래의 중년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고 남자는 서너 명뿐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강사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노인을 돌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냉소가 올라왔습니다. 숭고한 직업이면 뭐하나. 나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온 신세인데. 자기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40년 동안 식당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40년 사장하다가 망해서 여기 왔다는 말을 내 입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옆자리 남자는 택시 20년 하다 무릎이 나가서 왔다고 했고 어느 아주머니는 남편 간병을 오래 하다가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어 왔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한 번씩 인생에서 크게 부딪히고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문을 두드리려고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실습 시간이 되자 침대에 누운 사람을 휠체어로 옮기는 연습을 했습니다. 힘으로만 드시면 안 돼요. 체중 중심을 이용해서 천천히 옮기세요. 처음에는 계속 실수했습니다. 국자 잡던 손으로 사람 몸을 받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옆에서 함께 연습하던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나이에 이 정도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정호 씨는 택시 몇 년 하셨어요? 20년이요. 밤새 운전하다가 무릎이 다 망가졌죠. 그래도 다시 해보려고요. 점심시간 도시락을 먹으며 서로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 간병하다 보니 요양보호사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빚이 있어서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왔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저만 불행한 줄 알았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각자 사연을 안고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2달간 이론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요양원 현장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정호 씨, 영희 씨는 같은 요양원에 배치되었습니다. 베테랑 요양보호사인 선희 선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떨리시죠? 괜찮아요. 실수해도 됩니다. 대신 진심만은 잃지 마세요. 처음 맡게 된 분은 치매를 앓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세수하실게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조심스럽게 얼굴을 닦아드리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잃으셨지만 손끝으로 전해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순간 치매를 앓던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철수야, 밥은 먹었니?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계시던 어머니의 손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몇 분과 조금씩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종길 할아버지와는 유난히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자네도 평생 한 길만 파다 망했다며? 네, 식당 40년 했습니다. 나도 트럭 운전 30년 했어. 우리 둘이 비슷하네. 그래도 말이야, 끝까지 포기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서로 인생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할아버지는 저에게 손주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교육 첫날부터 이론을 듣고 실습을 따라하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공부라는 걸 해본 게 도대체 언제였는지를. 40년 동안 국자만 잡고 살던 손이 볼펜을 잡는데 어찌나 어색하던지요. 강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복습만 꾸준히 하면 누구든 합격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괜히 저를 자극했습니다. 그래, 40년 동안 새벽 5시에 셔터 올린 사람이 기출문제 몇 장 못 풀겠나? 그날부터 저는 새벽 출근 대신 식탁에 앉아 공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 보이던 글씨가 흐릿해 보여 돋보기를 끼고 몰라서 틀린 문제는 노트에 따로 크게 적어두고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아니야. 이번엔 내가 꼭 해보고 싶어. 그 마음은 절대로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뭘 새로 시작해본 게 너무 오래전이라. 이건 꼭 붙어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죠. 교육장에서도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진짜 열심히 한다니까? 집에서도 복습하세요? 얘 떨어지면 창피하잖아요. 그 말에 다들 웃었지만 사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에는 저녁마다 교육장에서 나눠준 문제집을 다시 처음부터 풀었습니다. 틀린 문제는 줄어들었고 저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험날 긴장해서 손이 떨렸지만 문제를 풀다 보니 이거 내가 봤던 문제인데 하는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게 헛된 게 아니었구나.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데 정호 씨가 제 어깨를 치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 이번에 무조건 붙었어요. 내가 봤어요. 아니에요. 아직 몰라요. 그래도 입이 걸려 올라가는 걸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떴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휴대폰을 꾹 쥔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인생에서 합격이라는 말을 다시 받아본 게 몇십 년 만이었으니까요. 합격 문자를 받은 지 사흘 뒤였습니다. 교육원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 선생님, 바로 일할 생각 있으세요? 지금 요양원에서 급하게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예, 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면접에서는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가게를 여셨다고요?
그 꾸준함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음 주 저는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요양보호사 김철수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첫 주에 저는 박상구 어르신을 맡게 됐습니다. 78살,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새로 왔다면서? 이름이 철수라고 했지?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저귀 교체도 체위 변경도 서툴러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이봐, 천천히 해. 사람 일하다 보면 다 그러는 거야. 박 어르신은 제가 긴장할 때마다 이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며칠 지나자 어르신의 식사 시간, 목욕 준비, 약 챙기는 것까지 제가 먼저 챙겨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철수 자네 손이 참 따뜻하네. 옛날 내 아들 같아.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너무 기뻐서 봉투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거 요양원에서 받은 첫 월급이야. 많진 않지만 생활비에 보탰어. 아내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다시 벌어오는구나. 고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요양원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김철수 요양보호사님 맞으시죠? 박상구 어르신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셔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에서 벌떡 깨 옷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 채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박 어르신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그날 새벽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박 어르신의 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선생님 얘기 많이 하셨어요. 손이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고, 마지막까지 감사했다고 꼭 전해달라 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 한쪽에서는 자책이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더 잘했으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계실 수 있었을까? 얼마 후 요양원으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 관리 소홀로 돌아가셨다는 박상구 어르신의 둘째 아들이 제기한 민원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상황을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2시간마다 순찰을 돌았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기록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요양보호사 과실 없음. 하지만 가족의 감정은 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람 목숨을 맡아놓고도 이렇게 태연해? 요양원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냥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사업 한 번만 더 해보려고 했는데 2천만 원 빚이 생겼어요. 아들의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겨우 요양보호사 월급으로 기존 대출을 조금씩 갚아가던 참이었는데 빚이 또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던 중 같이 일하던 영희 씨가 환자를 옮기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저 이제 어떡해요? 이 나이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울먹이며 걱정하는 영희 씨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일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걸. 몸 한 번 다치면 모든 게 단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며칠 뒤 원장님이 저를 조용히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철수 씨 정말 미안합니다. 요양원 운영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설마 저를? 경력이 가장 짧은 분들부터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의 마지막이 찾아왔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그냥 빗물을 맞았습니다. 40년 지켜온 식당이 무너지고 요양보호사로 겨우 다시 일어서나 싶더니 이번엔 해고. 나는 도대체 뭐지? 이 세상에 내가 설 자리는 정말 없는 걸까? 빚은 여전히 남아있고 통장은 여전히 비어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마지막 자존감마저 해고 통보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젖어있는 제 옷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젖었어요? 빨리 씻어요. 감기 걸려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지만 마음속의 얼음 같은 공허함은 녹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해고 소식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본 게 하나 있어요. 뭔데? 요양원 말고 방문 요양이라는 게 있대요.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프리랜서처럼 일해서 급여도 더 좋고 해고 걱정도 덜하대요. 아들이 보여준 자료를 그날은 제대로 볼 마음이 나지 않아 테이블 위에 그냥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갈 곳이 남아있긴 한 걸까? 다음 날 저는 마음을 다잡고 아들이 준 자료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요양은 어르신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돌보는 방식이었고 근무 시간도 제가 조절할 수 있고 해고 위험도 적고 급여도 요양원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경력 단절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문장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교육원 선생님, 협회 상담 직원, 그리고 방문 요양을 하고 있는 다른 요양보호사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찾아보았습니다. 저처럼 60 넘어서 시작한 분도 많아요. 요양원보다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은 훨씬 커요. 스케줄 조절이 되니까 가정과 병행도 쉬워요.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희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엔 내가 주인이 되어 해보는 거다. 그렇게 방문요양협회에 등록했고 추가 교육까지 다시 받기로 한 것입니다. 교육 첫날 교육장에 들어섰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철수 씨도 오셨어요? 정호 씨였습니다. 저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호 씨도 방문 요양하려고요? 예. 요양원은 불안해서요. 우리 같이 다시 해봅시다. 그제야 모든 것이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방문은 80대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김철수입니다. 아이고, 기다렸어요. 혼자 있으려니 너무 외롭더라고. 저는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가볍게 몸을 풀어드리고 간단한 집안 정리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철수 씨, 친아들보다 더 잘해줘.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이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 분, 두 분, 어르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최할머니, 오후에는 정할아버지, 저녁에는 서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요양원보다 수입은 훨씬 나아졌고 밀려있던 빚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도 방문 요양을 시작했고 서로의 일정을 맞추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철수 씨, 이 일이 우리한테 맞는 길 같아요. 그러게요. 아직 불안한 건 많지만 그래도 이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느낌입니다. 시간은 흘러 방문 요양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5분의 어르신을 돌보게 되었고 수입은 월 400만 원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빚은 절반 이상 갚았고 아들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더 이상 청소 일을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아버지가 불쌍해 보였어요. 국자 놓고 폐업하시고 요양보호사 한다고 했을 때. 그래? 근데 지금은 진짜 존경스러워요. 60이 넘어서 완전히 다른 길을 새로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아니까. 아들의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요양보호사 협회에서 우수 요양보호사로 뽑혀 시상식에 서게 되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40년 식당하면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상을 요양보호사 1년 만에 받은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떡을 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철수야, 상 받았다며?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내가 너 만난 게 참 행운이야. 할머니, 제가 더 행운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해주시니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로 우리 빚 다 갚았어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폐업하던 날 국자 놓고 무릎 꿇고 울던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빚. 그 빚을 예순이 넘어서 새로 배운 이 일로 다 갚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예전처럼 식당 셔터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집 초인종을 누르기 위해 일어납니다. 40년의 식당 사장 김철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62, 64세 요양보호사 김철수 인생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여전히 프리랜서라 불안정하고 몸이 아프면 일을 못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아들의 인생도 제 노후도 여전히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존재의 이유라는 것. 그리고 그 이유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 계속 두드릴 때 언젠가 열리는 문 너머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요. 저와 같이 삶의 막다른 골목 앞에 선 모든 시니어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60이든 70이든 용기를 내어 새로운 문을 두드리면 분명히 열립니다. 저는 오늘도 누군가의 행복한 하루를 위해 이른 새벽 첫 발걸음을 뗍니다. 요양보호사 김철수입니다. 감사합니다.